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세스코 기술연구소의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에 대한 내용과 앞서서 저희가 진행했었던 분석 사례들을 공유 드리면서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세스코에 대한 소개는 앞서 강의에서 아마 좀 간단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세스코에서 그런 기술적인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로 이물분석센터라는 것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물분석센터에서 현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물분석센터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식품이나 제품 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물질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해충이라는 이물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광물성까지 모든 이물질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식품이나 제품에서 나오는 이물질들만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이물분석센터는 코러스라는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공인 성적서가 발급이 가능한 기관이고요. 식약처에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시료은행에서 미세 플라스틱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분석하는 분야는 동식물성을 비롯해서 광물성 이물까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DNA 분석을 통해서 종에 대한 확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속이나 광물 또는 고분자와 같은 합성물질의 경우에는 세미디스라든지 FTIR 분석을 통해서 장비에 대한 것들을 기기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메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대한 것들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FTIR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료 내에 미세 플라스틱의 양과 재질, 형태에 대한 것들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그림들이 실제 제품이나 환경 시료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료 유형은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시료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해양에서 가장 먼저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해양에 주로 있는 해수나 해사 또는 퇴적물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금이라든지 일반 식품들 그리고 최근 법적으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생활화학 제품 내부에서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현재 저희 세스코 이물분석센터에서 운영 중인 미세 플라스틱 랩의 화면이고요.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환경 중에 컨템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구획들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후드실이라든지 전처리실, 장비를 분석하는 기기 분석실까지 모두 분리된 상태로 청결 상태를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미세 플라스틱 분석을 의뢰하신다라고 할 때는 과연 그 기관이 어떤 형태를 취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떤 검증 결과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더불어서 저희가 환경에 대한 관리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공기 중에 컨템에 의한 미세 플라스틱이 혼입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도 관리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시약이라든지 분석에 사용되는 열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다양한 검증 실험들을 통해서 분석에 대한 품질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1차와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차보다는 2차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것들이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기라든지 다양한 일회용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쪼개지면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현재 국가에서 규제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제어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화장품 재질이라든지 생활화학 제품 내에 원료로서의 미세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규제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언론 이슈에서도 보셨다시피 남극을 비롯해서 태어나는 아이의 태반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인체까지 모두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내에서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분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하실 텐데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미세 플라스틱만 검출해낼 수 있는 전처리 기술이 우선 필요합니다. 근데 전처리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료에 따라서 다른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 전처리나 분석과 관련된 아직 표준시험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연구하시는 분보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샘플을 통해서 유기물 분해를 하고 유기물을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은 밀도 분리를 통해서 플라스틱 재질만 필터링을 해서 분석 장비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령 용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액상 제품의 물이나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저런 유기물이나 비중 분리에 대한 과정들은 제거를 하고 바로 필터링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기물과 밀도 분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시료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들이 잘 되어 있는 분석 의뢰기관들을 선정을 하시는 게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사항들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필터로 분석용 필터가 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스코프에 장착되어 있는 FTIR을 통해서 화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매핑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매핑 과정을 통해서 폴리머 입자들을 찾아내게 되면은 입자 하나하나씩을 프로파일 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재질의 미세 플라스틱이고 크기는 어떻고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각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터 위에 올라와 있는 플라스틱의 입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저 분석 시간들은 굉장히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은 누가 왜 의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의뢰 빈도가 높고 분석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곳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직접 노출되어 있는 품목들입니다. 가령 물이라든지 소금, 수산물 등 우리가 실제로 섭취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의뢰가 가장 많이 있고요. 소금이라고 하면은 천일염과 정제염 중 어떤 쪽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이 더 높은지 또는 우리는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취급하지만 필터 과정을 통해서 제거된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수산물도 가령 그러면은 먹는 부위에서도 가식 부위와 비가식 부위로 나눴을 때 먹는 부위에서도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지에 대한 의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과 향후 법적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한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규제는 화장품에서의 원료로서의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를 하고 있고요. 최근 2021년부터 생활화학 제품에서도 원료로서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생활화학 제품이나 화장품을 취급하시는 업체에서는 우리 제품 내에 미세 플라스틱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저희 쪽에 분석 의뢰를 주시고 있고요. 화장품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분석법은 현재 지침 가이드라인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생활화학 제품 내 미세 플라스틱 분석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표준시험법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지침이나 고시에 따라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것들은 원료로서의 미세 플라스틱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원료로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를 가지고서 검출, 불검출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대상들이 미세 플라스틱 분석으로 의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종이컵 한 잔에서 수백 개, 수천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또는 젖병이 아이들한테서는 미세 플라스틱 공장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관련된 저희한테 분석 의뢰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 종이컵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종이컵이지만 안쪽에 방수를 목적으로 코팅되어 있는 PE 재질들이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열에 의해서 뜨거운 물에 의해서 용출이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검출된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젖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젖병 같은 경우에도 특이 소재를 통해 가지고 또는 유리 재질의 젖병으로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제품들이 개선되는 제품들이 현재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이 저희 쪽에 검증을 목적으로 의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최근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흡수패드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를 한번 노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흡수 패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의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한번 나오게 되면 관련 품목을 취급하시는 업체들 또는 그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제공해주고자 그런 관련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의뢰를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아마 오늘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미세 플라스틱을 제로 또는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나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에게 미세 플라스틱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젖병 같은 경우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최근 국내 기업에서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을 했고요.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은 열수에 처리됐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지를 검증받기 위한 다양한 분석 의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생분해성 티백 재질, PLA 재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앞서서 흡수 패드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흡수 패드에 사용되는 SAP 물질이라는 고분자 흡수성 재질이 아닌 천연 펄프 재질로 개선된 제품에 대한 것들을 검증받기 위한 의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분석의 필요성을 위해서 저희 쪽에 의뢰 주시는 경우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렇더라고 하면 저희가 그간 분석했었던 사례들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어떤 쪽에서 많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연구 또는 분석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들이 소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소금 그렇다라고 하면 천일염과 정제염도 있겠지만 수입 소금과 국산 소금에 대한 차이는 어떨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수입산 소금과 국내산 천일염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수입된 소금에서 약 3배 정도 높은 검출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 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포대냐 비닐이냐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예전에 생각하시는 뭐는 쌀포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PP 재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포대 같은 경우에는 포장 상태가 완벽한 비닐보다는 이렇게 파손되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포장 과정에 의해서도 혼입되는 경우들을 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대와 비닐을 동일한 국산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포대의 경우는 약 210개, 비닐의 경우에는 약 33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 상태에 따라서도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을 원재료만 볼 것인지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사점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실제 그것들이 입증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소금 공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소금을 채취를 해서 분석한 결과와 시판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의
소금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약 16개와 51개로 약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시든지 용기를 개발하시든지 이것들이 과연 유통 과정 중에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천일염과 정제염 외에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다른 소금들의 현황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운 소금, 죽염, 암염, 소금이라는 소금 종류들은 저희가 거의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암염이라고 해서 히말라야 핑크솔트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해양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금보다도 더 높은 미세 플라스틱의 검출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암염 채석장의 전경이고요. 저것들이 해외에서 저렇게 채석된 이후에 국내에 유통되기 전까지는 톤백 형태의 PP 재질의 포대에 담기게 됩니다. 근데 저 암염의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각이 많이 져 있고요. 저것들이 굉장히 큰 포대에 담겨서 몇 개월 동안 선적된 상태로 이동된 다음에 국내에 와서 소금 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컨템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 저 산속은 해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채석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일반 해양에서 채취된 천일염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의 수준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흡수 패드라고 해서 저희가 육류나 이렇게 정육점 같은 데 가시면 고기 밑에 깔아주시는 핏물을 제거하는 흡수 패드가 장착이 되는데요. 이 흡수 패드에 들어가는 것들이 물을 머금는 것 자체가 고흡수성 수지라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가루 형태로 저 흡수 패드 사이에 들어가지만 저것들이 물을 머금게 되면 겔 형태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서 핏물을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은 흡수 패드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표면만 세척을 해서 저 핑크 보틀에 있는 것처럼 표면만 세척을 해서 세척된 물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고기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 패드는 깨끗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진행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색을 띠는 것들이 저 고흡수성 수지 SAP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메쉬 필터처럼 보이는데 하얗게 끼어있는 것들이 그 고흡수성 수지라는 재질이고요. 이것들은 결국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실제 고기를 포장할 때 함께 포장된다라고 하면은 제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지금 다음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하단에 흡수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제품 표면을 시척을 한 후에 유기물 분해를 통해서 최종적인 필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저 필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저희가 분석한 4개 제품 모두에서 SAP가 검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고기를 굽기 전에 고기 자체의 표면을 씻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런 것들은 저희가 섭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가량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붙어있는 것들이 열에 의해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제품 내에 흡착이 돼서 인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개수는 보통은 앞에서는 제가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개수로 환산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겔 형태로 뭉쳐있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개수로는 취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검출인지 불검출인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분석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내용이 뉴스에 보도된 이후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것들을 천연 재질의 패드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고요. 대형 마트 3사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고흡수성 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흡수 패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보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러한 제품들을 취급하는 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것들이 단순히 고기에 붙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패드 자체는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품을 제거한 후에 해당 제품이 들어있었던 스티로폼 재질이나 저 패드 자체는 폐기가 됩니다. 그 폐기된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통해 가지고 다시 매립장으로 갈 텐데요. 그것들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과정에서 토양으로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토양 유출로 인해서 물로 또 이동을 할 것이고 그 물로 이동한 것들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은 언론에서 한동안 이슈가 많이 됐었던 티백 내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분석 사례입니다. 그래서 티백 자체에서도 메쉬 형태의 티백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이 된다라는 해외 언론 보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내 기업에서 저희 쪽에 우리 티백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해달라라는 의뢰가 이어졌고요. 실제 저기 앞에 지금 표에 들어있는 제품 1에서 9까지는 PLA라고 해서 생분해성 소재의 티백 원단 재질을 저희가 의뢰를 받았고요. 사용하지도 않고 포장도 진행하지 않은 원단만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9개 제품 중에서 약 6개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PLA 재질 자체는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보지는 않고요. 저것들이 검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단 외의 재질인 PP나 폴리에스터, 아크릴 계열들이 검출된다는 것들은 작업하는 현장 또는 저 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오염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다른 재질의 PLA가 아닌 다른 재질의 메쉬 필터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도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네, 이런 것들을 제품을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대부분 저희 실생활에 있는 것들, 저희가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분석 사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 것들은 자연 환경에서의 노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내에는 그럼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라는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실제 실내와 실외를 진행했을 때 모두 검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의 원단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카페트나 러그, 사무실에 깔려있는 카페트 재질들도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미세 섬유화 형태로 우리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에 있어서 오염원이 많은 A 지점과 오염원이 적은 B 지점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같은 지점 내에서 다른 지점 2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염원이 많은 주차장 주변, 앞에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A가 주차장 옆 도로변 주변에서 샘플링을 한 거고요. 하단에 보이는 B는 도시숲 형태가 되어 있는 공원 지역에서 샘플링을 한 겁니다. 큰 사진에서 보시면은 A와 B의 지점 차이가 그리 멀지 않은데 숲이 조성이 되어 있느냐, 도로변이냐에 따라서 그 지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은 오염원이 많은 지역에서 세제곱미터당 1개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오염원이 적은 녹지 지역에서는 세제곱미터당 0.7개. 다소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적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일전에 환경과학원이랑 서울대학 공동 연구를 했을 때 도시숲 자체가 도로변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있어서 차단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심숲 자체가 도로변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근까지 오는 것들을 조금은 차단해 주지 않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이 공기에서 그러면 이것들이 왜 부유할지 과연 도로의 마모나 타이어 마모에 의해서만 이 원인들이 일으키는지 빗물 자체, 대기 중 자체에서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빗물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빗물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을 때 현재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이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은 100리터당 10.5개, 또 한 번은 100리터당 8개가 검출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개수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지 빗물을 채집하기 전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검출된 날은 10.5개가 검출된 양은 강홍수량은 적지만 전날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8개가 나온 날보다 훨씬 더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농도의 차이를 줄 수 있었다라는 선행 연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대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국내외를 비롯해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 이어나갈 연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비가 내리고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토양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토양에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각각 거점이 다른 지역 3곳에서 샘플링을 진행해서 분석했을 때 모두 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고요. 100g당 평균 46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대기나 빗물이나 대기와는 달리 이런 농토 지역에서는 PVC와 같이 농경 재질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이 검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이 오염됐듯이 땅도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분석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져서 저희가 물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요. 물에 대한 것들은 뭐 해수도 있고 이런 강물도 있겠지만 실제 산업 해수들, 하수 처리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실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업 해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 처리장에 어떤 저감 장치를 장착을 해서 전후에 유입수와 처리수에 대한 농도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의뢰들도 있어서 그런 검증에 대한 작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저희가 하천변을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농도를 조사하는 중에 저희 인근에 있는 고덕천이라는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천변에 있는 샘플링을 했고요. 그 천변에 있는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한강 쪽에 대한 것들을 샘플링해서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했을 때 실제 저희 천변에서는 리터당 약 2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천변에 물이 유입되는 한강 쪽에서는 리터당 8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개와 8개라는 게 굉장히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리터당인 거고요. 이것들이 해양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일반淡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농도라고 볼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게 해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주변에 있는 하천도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준비한 분석 사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세스코가 저런 걸 분석하네 이런 걸 소개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그린과 관련된 것들, 그린 페트롤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분명히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것들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연구 후에는 결국엔 어떻게 저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나오게 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서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제품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필요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네, 지금 나오는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